이란 부분에 대한 걸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175페이지의 내용인데 여기는 그냥 용어 설명밖에 없어요. 딴 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랜잭션이라는 용어 관련해서 문제가 제시되는 부분이니까 뜻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만 두 번째 건가요? 특성 가지고 2012년도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조 다시 나올 확률 적은데 그래도 용어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트랜잭션이라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병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고요. 상태를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일관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일련의 논리적 연산 집합을 말하더라. 완료되거나 복귀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위가 된다. 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라 적어놨는데 이런 걸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는 거를 자 어떻게 인식을 하시냐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하나의 자료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에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만들어냈을 때 주로 이제 업무 처리가 주로 많이 나오죠. 이 일을 하겠다라 예를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드는 거죠. 송금이라는 하나의 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송금한다는 말은 뭘까요? 버튼 누르면 송금했다 끝나는 거야. 나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일을 뭐냐? 송금이라는 한 개의 일을 하는데 실제 송금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명령이 필요하죠. 그냥 마음대로 적는 거예요. A은행에서 나는 B은행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예를 들어 송금이라는 형태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송금이란 하나의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송금이라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은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 먹는다 그러면 밥 먹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 동작들이 필요하죠. 밥 먹을 때 뭐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 원초적인 질문인가요? 밥 먹을 때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스캔부터 하시나요? 반찬이 뭐 나왔는지 뭐부터? 아니면 국부터 먼저 떠먹어요? 아니면 밥부터 먼저 먹어요? 뭐 이런 거 문다고 다 대답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밥 먹는다 그러면 여러 동작들이 묶여서 그냥 통째로 우리는 밥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 안에는 숟가락이 젓가락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작들을 묶어서 그냥 한 개의 밥 먹는 동작을 주는 것처럼 송금을 하겠다 그러면 송금을 위한 동작에 첫 번째 조회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 계좌에 돈이 있나 없나 조회를 해봐야 되고요. 조회해본 결과 돈이 있더란 말이에요. 난 어떻게 하겠다?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인출했으니까 돈이 마이너스 됐겠죠. 마이너스면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은행에 전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를 들어서 확인 메시지를 보여줌으로 송금이 끝난다. 그럼 나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한테 요청을 한 거죠. 뭐 알아? 송금이라는 명령 하나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련의 4개의 동작을 여러 번 하라고 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아예 명령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송금이라는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동작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묶어서 하나의 명령인 송금이라는 작업 단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 단위를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부르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한 개의 일을 하기 위한 단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 쓴다는 얘기고요. 시스템 복구 및 병행 처리 작업의 하나의 논리적 단위가 되고요. 하나의 상태에서 일관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논리적 연산 집합을 말하는 거죠. 방금 했던 여러 가지 명령들의 집합 단위를 뭐라 부르겠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로 설명이 되더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 단위를 컴퓨터는 뭐라 부르겠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작업은 트랜잭션 단위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인식. 100% 이해는 힘들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모인 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개념이 이렇다는 점으로 확인하신다면 시험에 많이 설명되는 게 두 번째죠. 그러면 이놈이 가져야 되는 특성에 대한 형태가 거기 4가지 형태가 설명이 됐고요. 옆에 적어놨습니다만 12년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험이든 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령 4가지 형태의 특성을 갖고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특성 4가지 형태를 구분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 적어놨냐? 원자성, 두 번째 일관성, 세 번째 독립성, 네 번째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주로 제일 많이 내는 건 종류죠. 이런 성질이 종류가 아닌 게 뭐냐 물어보시는 거니까 4개 명칭 구분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설명되는 게 누구냐? 첫 번째 원자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원자성이라는 개념은요. 보세요. 송금했어요. 결과는 2개가 나오죠.
성공 아니면 못한 거예요. 즉 송금이란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조회했어요. 마이너스 인출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중에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목이 가지런다 하고 돈 포기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방금 했던 모든 작업을 캔슬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볼장 받아보든지. 결론 두 가지예요. 일을 다 끝내든지 아니면 중간에 에러 발생했으면 어떡합니까? 처음으로 되돌려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들든지. 결론 두 개밖에 없어요. 몽땅 다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 all와 nothing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면서 송금이란 일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면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밖에 없다. 이거를 원자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수행 완료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자성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 부르냐? all와 nothing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면서 다 했습니다. 아니면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자성이란 단어. 그래서 일부만 수행된 상태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성질을 우리가 원자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나올 건데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조회하고 검색문 쓰죠. 인출했으니까 뭐 할까요?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계좌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명령 쓰겠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고치는 명령이 뭐 쓰죠? 갱신문. 조작문 4개 중에서 조회하는 거니까 뭐 쓰면 돼요? 잔고 있나 없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검색문을 쓰면 돼요. 인출했으니까 내 계좌가 변했죠? 그럼 변할 때 쓰는 명령이 뭐겠어요? 뭐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4개 명령이 뭐 있었죠?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썼죠. 이게 검색문, 삽입, 삭제, 갱신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 계좌에 10만 원 있었는데 만 원을 송금하겠다. 얼마로 바꿔야 돼요? 9만 원으로 바꿔야 되죠. 이때 바꾸는 명령이 뭐란 말이죠? 갱신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야? 업데이트문을 쓰는 거죠. 그래가 썼는데 자, 잘 생각하시면요. 인출했다고 업데이트문을 썼어요. 그럼 바로 계좌에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면 에러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러 나면 또 다시 가서 업데이트하는 거 다시 또 바꿔가 또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바로 반영은 하지 마요. 그 말은 제가 막 적고 있는 여러분 필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지울 수도 있으니까. 작업하는 동안은 했다라는 건 체크만 해놓고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캔슬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all 끝났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하냐? commit이라는 완료 명령을 내리면 이 말은 이 명령이 제대로 반영됐다 이거죠. 어떻게 하자? 그때 요거를 한꺼번에 반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때 완료 명령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commit이라는 단어. 뒷페이지 나오는데 적을 필요는 없어요. commit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박힌 거를 반영하세요. 이때 쓰는 명령이 commit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료 저장 명령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캔슬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취소해서 처음으로 돌려주겠다. 뭐 쓰냐? 롤, 백. 거꾸로 굴러가라 이 말이죠. 굴러가서 지금 작업을 모두 취소하겠다. 그래서 명령이 실패됐으면 어떻게 하자? 실행 취소하겠다는 명령, 우리를 롤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원자성을 위한 연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commit과 롤백이라는 명령을 써서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세요. commit. 실패했습니다. 처음으로 돌릴게요. 걔를 우리가 롤백이라는 명령이 설명이 되어지더라. 두 개의 단어가 원자성과 일관된 명령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뒷페이지 나오는 데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커밋과 롤백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말하는 원자성과 관련된 명령으로서 다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명령을 우리가 원자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일관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예요. 일관되게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속성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이라는 거. 이거는 뭐 일관성, 영속성이라는 단어 자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일은 별로 없고요. 세 번째 글자죠. 격리성. 영어의 isolatio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이건 뭐냐? 내가 이 작업할 동안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작업하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버리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막겠다. 왕따 시켜놓으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걔를 우리가 격리성이라는 단어, 독립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더라. 특성의 네 가지 명칭,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개
중에 땡땡 설명으로 많이 나온다라면 원자성, 그 다음에 격리성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다 의미 단어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의 단어로 설명된다. 다시 갑니다. 트랜잭션은 뭐냐?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점으로 인식하시고요. 그걸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단어로서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요. 격리성 하면 영어는 아이솔레이션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여러 가지 단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도 표현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죽는다 그러면 뭐 있어요? 죽었다 하면 갔다, 뭐 밥숟가락 놨다 하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개의 표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글의 독립과 격리는 같은 뜻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영어는 독립이 영어로 뭐죠? independenc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격리성과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같이 취급하는데 영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영어에 만약에 문제에서 독립성의 아이솔레이션은 맞는데 독립성의 인디펜던트 틀린 거예요. 의미는 해서 영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말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어를 정리하실 때는 영어 단어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부가적인 한글 단어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의 인디펜던트 틀린 거고요. 격리성의 아이솔레이션이 맞는 글자니까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요. 옛날에 정보처리 시험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다음 중 특성 중이 아닌 거 뭐냐? 종류를 영어 보기로 4개를 준 거예요. 한참 찾았어요. 못 찾아갖고 이래 적어놨어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스펠링 봐보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책에 스펠링 뭐로 돼 있어요? 어토미시티 돼 있거든요. 얘는 뭐죠? 오토미시티니까 틀린 거죠. 얼핏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전혀 다른 글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이지만 영어 보기가 나왔을 때 일부러 실수를 하도록 문제를 많이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 4개의 단어를 볼 때도 영어 단어 같은 걸 중심으로 한글보다는 영문 단어를 더 중점해서 단어를 기억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트랜잭션이 뭐냐고요? 명령어들의 집합 단위를 뭐라 부르겠다? 트랜잭션입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 4가지가 있다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보다는 영어를 좀 더 많이 봐두시고요. 단어 뜻 이해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3번째가 트랜잭션의 상태라 그래서요. 활동은 작업 중인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명령들이 진행 중인 상태를 우리가 액티베이트, 활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그 다음 페이지는 장애, 철회, 부분 완료, 커미션한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딱 그대로예요. 장애는 장애고 철회는 철회고요. 뭐 제가 더 추가 설명드릴 만한 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명령어들이 묶임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활동이라 부르고 에러가 발생한 거는 장애가 된 거고 철회는 잘못된 거 돌리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분 완료란 말은 마지막 명령이 수행됐을 때를 우리가 부분 완료란 단어 쓰겠다. 요 정도만. 그래서 명령어 중에서 마지막 연산을 실행했는데 커밋 연산, 즉 완료 명령이 나오기 직전 상태를 우리가 뭐다? 부분 완료란 단어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커밋이란 단어는 완료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트랜잭션이 가지는 상태에 대한 명칭인데 단어 의미 그대로고요. 그냥 외운다라면 부분 완료가 마지막 명령이 수행된 상태를 부분 완료입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좀 전에 말한 거죠. 트랜잭션의 연산. 커밋이란 글자와 롤백이란 글자가 설명이 된다라면 커밋은 성공적으로 종료됐음을 알리는 연산자로서 데이터 아이템 값들을 영속성이 보장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일관적 상태로 변화되는 거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료 저장 명령. 명령이 완료됐으니까 말아 저장하란 명령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완료 저장이란 글자로서 커밋이란 글자를 대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반대가 되는 게 롤백이 되겠죠. 실패했음을 알리는 연산이 될까요? 처음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죠. 실패, 철회 명령을 우리는 롤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 그래서 완료와 커밋, 롤백이라는 2개의 단어가 원자성을 위한 연산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4번째 데이터베이스 운영은요. 그냥 단어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명령어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로 쓰겠네요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특성 4가지가 있고요. 이런 단어가 있네요 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2012년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봐요. 동일한 문제가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라는 정도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시면 5장이네요. 자료 구조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주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계산 처리나 일련의 처리 순서 같은 것들이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 한 개 정도 이상의 문제는 항상 나올 테니까 기억하시면서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 뭐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됐다라면 이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배치하기 위한 데이터 자료 저장,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5장의 자료 구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책상이 컴퓨터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장 공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배치할까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게 자료 구조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적어놨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라는 단어는요, 자료를 기억 공간에 어떻게 표현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객체나 객체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까지 기술하는 걸 설명하더라. 그리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구조화해서 자료 표현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거를 좀 더 잘 저장하기 위해서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잘 해놔야 돼요. 이런 저장하는 방법과 처리 기법 형태를 설명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의미를 보시면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료 구조의 분류라 그래서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웬만하면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종류,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데 그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라이너 리스트인 선형 구조와 런 라이너 리스트인 비선형 구조란 말이 설명이 돼요. 이때 선형과 비선형이란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나니까 한 줄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 선형이란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보니까 이게 한 줄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선형 자료 구조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이때 선형 자료 구조의 종류는 리스트, 스택, 큐, 데큐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비선형 자료 구조의 종류는 뭐가 있다? 트리와 그래프란 단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거냐가 앞으로 설명이 될 내용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서 정보 처리에서 제일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중 자료 구조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선형과 비선형을 섞어놓고 종류를 물어보는데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외우라 그래요. 비선형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선형이니까. 그래서 트리라는 글자와 그래프라는 글자가 뭐다?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하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명칭들이 밑에 설명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 외워집니다만 일단 단어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자료가 저장되고 관리된다의 용어 설명이 나올 테니까 명칭을 보시면서 일단 첫 번째인 선형 구조의 첫 번째 1번 적어놨습니다. 배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에 array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배열이라는 단어 의미는 일반적인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수학에서 배운 형태죠. 예를 들어 이런 거. x는 100, y는 x 플러스 100 이래 적어주겠죠. 이것도 뒤에 가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설명이 되어질 건데 x 이퀄 100, y는 x 플러스 100이란 말 쓰잖아요. 이때 x, y를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지는데 컴퓨터 똑같아요. 똑같이 뭐로 보냐? x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에 뭘 주겠다? 100이라는 값을 주겠다고. y라는 방에 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공간에 100이란 값을 담아놨는데 이거를 내가 읽어와야 되잖아요.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 방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우리가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변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공간을 가지도록 하는 걸 변수인데 문제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6명 있다. 그러면 각각 방을 만들어버리면 변수 이름만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버리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 이름은 하나에 방 번호만 달리했으면 되는 거죠. 아파트와 같은, 이건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배열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A라는 이름으로 5개의 공간을 확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뭘로 인식하냐?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더라. 그냥 영어만 적어줄 때는 방 하나의 방을 가리킨다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A라는 이름에 이 말이 되는 거죠. 뭘 가지겠다?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 방마다 뭘 주는 거야? 이렇게 방 번호를 지정을 해서
하나의 이름에 뭘 가지겠다? 여러 개의 공간을 가지게 해주는 걸 컴퓨터에서는 뭐라 부르냐? 어레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했던 자료 구조라는 개념으로 돌아버리면 앞으로 이런 그림 많이 볼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간을 우리가 메모리,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형태, 일반 변수는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공간을 가지는 게 일반 변수라면 배열이란 구조는 이거죠. A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면 연속적 공간을 동시에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공간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어레이 배열이라는 명칭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같은 크기의 기억 장소를 연속적 공간에 모아넣고 원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액세스하는 거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쓸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 부분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요. 그냥 배열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다?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배열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배열은 액세스 속도가 빠르고 가장 간단한 기술 구조고요. 기록 밀도가 1이래요. 하지만 단점은 삽입 삭제가 어렵고 메모리 종속적인 것이 단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여기에 1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고 빈틈없이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단점은 여기에 추가하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어떡하죠? 데이터 다 이동시켜줘야 돼요. 이동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삭제했어요. 어떻게 하죠? 또 다 땡겨줘야 돼요. 쓸데없는 데이터 이동 자체가 많기 때문에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게 뭐다? 삽입 삭제가 까다롭다는 점. 이걸 우리가 하나의 단점으로 가지는 거니까 이런 기억하시면서 이 배열 갖고 시험 문제 낼 확률은 적고요. 하지만 뒤에 가면 배열이라는 용어가 설명이 나올 테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의미로서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시고요. 다른 표현하면 연속 할당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걸로 인식하도록. 그래서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공간을 가지도록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배열이라는 형태로 이해를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형태는 자료를 구성할 때 포인터 자료를 포함해서 하나의 자료를 구성하는 형태로서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현재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과 반대로 야는 뭐다? 노드의 삽입 삭제가 쉽고 메모리 독립적이지만 액세스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리스트, 연결 구조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요. 이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레스, 주소라는 형태가 필요할까요? 전자계산기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 10번 방, 20번 방, 30번, 40번, 50번, 60번, 70방 있고 이 방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연속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차례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배열 또는 연속 할당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면 단점은 뭐였어요?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공간 낭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는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런 데이터 공간에 지금처럼 A, B, C라는 4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연속 할당하기 위해서는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연속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사용 중이면 들어갈 자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죠? A, B, C, D가 한꺼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양화 반대 개념을 가지는 거, 뭐라 부르냐? 불연속 할당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할당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자료 저장하는 방법을 쓴다라면 데이터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저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저장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냥 중간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데나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뭡니까? 한 팀이라는 형태는 가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요 뒤에 꼬리표를 달아줘요. 그래서 A 다음에 데이터 B가 어디 있어요? 40번 방에 있어요. B 다음에 C가 60번 방에 있고
D가 70번 방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네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제가 밥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식당에. 근데 7명, 10명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안 친하니까 밥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식당에 아무나 퍼져 앉으라는 얘기예요. 단 계산하려고 하면 뭐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꼬리표를 달아놓으라는 얘기죠. 이걸 여기서 말하는 포인터. 다음 위치를 나타내는 지시자가 되는 거죠. 이 지시자를 통해서 A 다음에 데이터 여기 있다, B 다음 데이터에 있다를 연결해서 표현한 방법. 이걸 우리가 불연속 할당, 다른 말로 하면 링크드 리스트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요 반대가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 삽입 삭제가 쉬워요. 왜? 나 B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60으로 바꿔버리면 데이터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데이터를 건드릴 필요 없이 A의 40 대신에 뭐로 바꿔요? 60으로 바꿔버리면 A 다음 데이터 어디예요? 60으로 바로 가버리죠. 그러면 야는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죠. 그럼 지워진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포인터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뭐만 포인트만 추가 변경을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또는 삽입 삭제가 수월하더라. 반대가 돼요. 삽입 삭제가 쉬워요. 대신 단점이 되는 게 뭘까요? 이만큼의 공간에 다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 포인터만큼의 공간에 추가돼줘야 되는 거니까 링크드의 가장 단점이 되는 것보다 공간 낭비를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럼 결국 야하고 야가 반대가 되는 거죠. 배열은 순차적 할당이에요. 연속 할당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면 얘는 불연속적 할당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연속.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얘는 불연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점. 다른 말로 하면 연속이 이제 순차죠. 순차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게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점, 공간 낭비가 없다는 점.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장점이 되는 건 삭제의 삽입 삭제가 쉽다는 점. 대신 단점으로서 공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비교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요거 이제 이런 뒤에 포인트를 달아주는 걸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점 이해를 하도록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선형일까요? 얘는 한 줄인 걸 알겠단 말이에요. 얘는 한 줄 돼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A라는 데이터를 갖고 B가 표시되고 B라는 데이터를 갖고 C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이렇게. 뭐 결국은 탈탈 털면 뭐가 되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한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 표현을 하고 이것도 뭐로 보냐? 선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연결, 배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개념은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의 개념과 매치가 될 거고요. 비교 설명 나온다라면 연속의 차이 장점은 삽입 삭제가 어렵다. 하지만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면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으로 될 수 있는 건 삽입 삭제가 쉬워요. 쉽지만 단점이 되는 건 공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두 개도 마찬가지보다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배열도 순차 구조 형태를 가지는 걸로 인식하시고요. 이런 모양 나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연결 구조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문제상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설명이 됐을 때 야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라는 점으로 인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중요합니다. 스택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Q라는 글자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스택. 포인터를 하나 두고 운용을 하고요. 처음 입력시킨 자료를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고요. 네, 맨 마지막에 출력되고 맨 마지막 입력 자료를 맨 처음에 출력하는 LIFO 구조를 갖고 있어요. La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요. 한쪽 방향에서만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구조. 그래서 스택을 함수 호출이나 부프롬 호출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사용된다는 점. 책에는 그냥 호출 시 복귀를 저장할 텐데 복귀 주소라 보시면 돼요. 되돌아올 주소를 저장할 때 쓰는 게 스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 확인합니다. 자, 그 말은 이게 뭔 말이냐? 자, 몇 가지가 좀 적힐 거거든요. 책에다가 공간에다 한번 적어놔 두시면 될 거고요. 몇 가지 단어가 좀 많이 적힐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자, 스택이라는 공간은요. 맥 마찬가지 순차 구조예요. 우리가 배웠던 선형 구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컴퓨터 내부에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일부를 떼서 뭐라 취급하냐? 스택이란 공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체제가.
그러면 이런 연속된 공간의 일부를 떼서 처리하는 그 공간을 스택이라 표현하는데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방이 있다라면 이 스택이라는 공간의 특징은 여기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차례차례 들어가는 형태니까 어디 들어가냐? 여기 A가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여기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넣었으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뺄 때 어디로 빼냐? 맨 여기서 빼내줘요. 그럼 결국 이 강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순차하겠다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앞쪽에 앉는 거죠. 그러면 나갈 때는 방리라서 그냥 거꾸로 나가는 거니까 누가 제일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제일 먼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택이란 구조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뭐다? LIFO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후입 선출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스택이란 공간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뭐다? 스택이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여기 이제 추가적인 단어가 설명이 될 건데요.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쓰는 명령을 뭐라 부르냐? 푸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택이라는 공간에 데이터를 넣겠다 그러면 푸시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반대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요. 그때 쓰는 명령을 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푸시 팝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스택이란 공간에 데이터를 넣거나 데이터를 뺄 때 쓰는 명령으로서 푸시 팝이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까요? 많이 보게 될까요? 푸시 팝이란 글자가 나오면 스택입니다라는 점으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이 방들 중에 어디에 데이터가 들어가냐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스택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가리켜 주는 게 필요한데 걔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 스택 포인트라 그래요. 스택에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 있냐를 표시해 주는데 현재 3번 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위치를 가리켜 주는 걸 스택에서는 탑 포인트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스택 포인트죠. 스택의 위치를 가리켜내는 포인트를 영어로 뭐냐? 탑이라는 형태로 쓰면서 스택에서 탑이 현재 데이터 위치를 가리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위치가 탑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리켜줘야 되죠? 한 칸 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간다를 표시한다는 점. 그래서 현재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 그래서 스택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뭐다? 탑 포인트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면서 현재 데이터를 뭐다? 탑이라는 형태로 표시한다는 점. 데이터를 넣거나 뺄 때 뭘 보고 탑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데이터를 넣거나 뺀다는 점을 보시면 될까요? 다시 합니다. 스택이란 구조는요. 대표적인 명칭으로서 LIFO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모양처럼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푸시,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이란 구조로 설명된다는 점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현재 데이터가 어디 있다를 나타낼 때 쓰는 형태를 우리가 탑 포인트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D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D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처리 방법. 다시 말하면 인서트를 할 거예요. 스택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D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한 개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탑이 데이터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위치라는 걸 지정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죠. 탑은 탑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탑이 얼마인데요? 3이잖아요. 3에다가 더하기 1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된 거죠. 4가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스택에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요식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이제 문제마다 달리 표현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흐름상 치면 탑은 탑 플러스 1, 스택에 탑을 데이터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러면 탑의 값이 하나 증가되니까 4번, 4번 방을 가르쳐 줄 거고요. 그럼 4번 방의 위치에다 뭐 하겠다?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인서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요. 현재 탑이 얼마죠? 이렇게 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다시 F의 데이터를 삽입하라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면 5개의 공간에 스택을 갖고 있는데 다시 F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자리가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컴퓨터는 뭐라 부를 거냐? 넘친 걸 우리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넘쳤다는 개념을 기억합니다. 오버플로라는 개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스택의 크기 n을 5라 그럴게요. 전체 스택의 공간이 5개가 주어진 상태라면 이런 문장을 적을 수 있어요. if n이 탑과 같다면. 이 말이 뭐죠? if가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 뭐죠? 만약이죠. 만약에 n이 뭐예요? 스택 크기예요. 그럼 5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 탑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꽉 찼다는 얘기죠. 꽉 찼으니까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 집어넣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라와야 되겠어요? 못 보겠다, 배째라 이거죠. 그걸 이제 컴퓨터는 뭐라 부르겠다? 오버플로우라는 오류 메시지 처리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else라 표현하거든요. else는 어떻게 하겠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는 형태. 이게 왜 적어드리냐 그러면 스택에 대한 형태로 설명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요거 뭔 처리 발생하냐. 그러면 여기 무슨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걸 이제 괄로 배워놓고 채우라는 형태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택이라는 공간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삽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삽입을 하는데 무턱대고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을 체크하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그때 체크하는 게 누구다? 스택 크기를 n이라 본다면 n이 탑 포인트와 같다는 말은 또는 탑이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메시지가 뭐냐? 오버플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운영체제가 알아서 더 이상 못 넣겠습니다. 통보를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때 쓰는 오 처리가 뭐다? 넘쳤을 경우니까 오버플로 처리가 발생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위치에서 다음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탑 포인트를 1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택에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스택의 삽입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요 식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이런 코드도 시험 문제 설명이 돼요. 중간에 괄호 놓고 뭐냐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하시면서 스택이란 공간에 삽입을 할 때는 지금 같은 오버플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삽입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삭제도 있겠죠. 그러면 삭제할 때 명령은 뭐였어요? 팝을 쓰는 거예요. 팝을 쓰니까 뭐 하면 될까요? 현재 가지는 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제거시켜주면 돼요. 제거한다는 의미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까요? remove 스택의 탑 이렇게 할까요? 또는 뭐 딜리트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스택에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뭐 하겠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빠져나간다?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면 그 다음 어떤 처리가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뭐죠? 현재 탑 포인트가 여기였잖아요. 얘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탑은 하나 밑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집어넣기 위해서 다음 데이터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탑을 증가시켰다라면 삭제하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게 빠져나갔으니까 요 밑에가 데이터 있다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뭐냐? 탑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탑을 감소하는 거는 뭐 할까요?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현재 데이터 있습니다. 5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졌으니까 현재 탑은 어디 있어요? 4번 방입니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탑은 1 감소하는 코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삭제의 기본이죠. 근데 얘도 또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죠? 지우고 지웠어요. 그럼 현재 탑은 얼마죠? 여기까지 빠져나갔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탑은 얼마가 되냐? 0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삭제하라고 그러면 또 몬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오버플로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으면 더 이상 뭐는 뺄 게 없는데 빼란 얘기예요. 그때 쓰는 조치가 또 뭐겠어요? 반대 경우니까
underflow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면 얘는 식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if 누가 탑이 0인데 또 빼란 얘기예요. 뺄 수 있어요? 못 빼죠. 그럼 이때 쓰는 처리가 뭐냐 이 말이죠. 이때는 더 이상 뺄 게 없습니다. 이때 쓰는 명령은 우리가 underflow라는 명칭을 쓸 거예요. 근데 탑이 0이 아니라면 else 나는 뭐 하겠다? 요런 작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두 개. 스택이란 데이터 처리에서 자료를 집어넣고 빼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명령의 형태를 설명한다라면 지금처럼 두 가지 삽입과 삭제 명령으로 나타낸다면 삽입했을 때 넘친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오버플로라는 개념을 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 탑 포인트가 증가되고요. 증가된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로 인식한다라면 그다음 이거는 삭제 경우죠. 삭제도 무조건 다 지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빼다 빼면 더 이상 뺄 게 없네요. 뺄 게 없으니까 못 빼겠다. 빼짜라기를 우리가 뭐다? 언더플로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렇지 않다면 일단 뭐냐? 현재 탑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제거하신 다음에 탑 포인트를 1 감소시켜서 표시한다는 걸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스택 갖고는 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낼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 명령에 대한 형태를 좀 인식하시고요. 왜 이거를 적어드리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장을 다 적어주는 거죠. 여기를 비워놓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글자 들어갈까요? 이런 것들이죠. 여기를 비워놓고 이게 이제 적는 거는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딱 정해진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따지면 이런 단어를 갖다 비워놓고 뭡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스택이라는 구조와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기억을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푸시 또는 팝이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무조건 스택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지금 삽입과 삭제 명령에 대한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좀 기억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약간의 코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형태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일련의 처리 공간을 우리 뭐라 부르겠다? 스택이란 개념으로 쓴다. LIFO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반대가 되는 게 나와요. 아까 말했던 이게 연속이고 불연속에 대한 차이점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스택과 또 비교되는 연상 구조가, 자료 구조가 누구냐 그러면 Q라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 Q라는 구조는요. 자, 책에 적어놨습니다. 삽입과 삭제 포인터 두 개를 두고 운영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입력, 다른 쪽에서는 출력만 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먼저 입력된 자료가 먼저 출력되고 나중에 입력된 자료는 나중에 출력되는 FIFO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 표시해요. 그래서 Q는 스프르 운영처리에 사용되어지면서 스케줄링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게 Q. 그래서 스택과 Q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요. 뭐가 물어보는 이게 물어봐요. 용도가 아닌 거. 그러면 기억하는 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스케줄링은 누구다? Q. Q는 스케줄링이라는 단어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FIFO 들어본 적 있어요? 또 안 들었다 하면 할 말 없는데 우리 FIFO 저번 주에 나왔었죠. 스케줄링 할 때 다 나왔었어요. 운영체 스케줄링 할 때마다 뭐 있었어요? FIFO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 선입 선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Q라는 개념으로 쓸 거예요. 자, 방금 보신 스택은 LIF의 후입 선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Q는 FIFO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야를 우리가 선입 선출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야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보통 옆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면 그냥 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데이터 출력합니다. 어디로? 여기서 데이터 출력을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강의실에 문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 사람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다? FIFO, Q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몇 개 필요해요? 여기 있다, 여기 비어있다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Q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구조. 제일 예를 드는 게 줄 서는 거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처리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처리를 아까 말했던 스케줄링과 관련되어지면서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큐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두 개 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삽입 삭제가 각각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 구조를 우리가 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용도 뭐라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큐의 용도는 뭔데? 스케줄링에 사용된다는 것만 기억. 요거 뺀 나머지 뭐 누가 하냐? 큐가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과 큐 두 개의 형태를 갖고 비교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확인하시면서 스택은 LIF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큐는 FIF, FIFO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니까 그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스택의 용도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외우기 힘들 거고 대신 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케줄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로만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전부 다 보다시피 전부 다 뭐예요? 선형구조예요. 선형구조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명칭 구분하시고요. 다섯 번째 덱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포인트 두 개를 두고 운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양쪽 끝에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데크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구조상 보시면 돼요.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맨 똑같은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진다라면 요도 되게 양쪽 끝에서 말 수 있는 거야. 동시에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우리가 데큐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더블 엔디드 큐라는 개념으로서 양쪽 끝에서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데큐라는 개념으로 쓰겠다. 포인트 몇 개 필요하죠? 포인트가 몇 개 필요한 거야? 얘는 하나, 둘, 들어가고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몇 개냐? 4개 포인트를 사용하는 구조를 우리가 데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점. 스택은 포인트가 하나고요. 탑 포인트 하나 하면 되고, 큐는 2개의 포인트를 쓰더라. 그다음에 데큐는 4개의 포인트를 갖고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 전부 다 보면 차례대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거야. 넣고 빼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선형 구조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참고로 보시는데요. 얘를 제일 많이 써요. 데큐를. 왜? 요거 막으면 뭐가 돼요? 요 두 개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만든 것 중에 뭐가 되는 거죠? 스택이 돼버려요. 이 포인트 막아버리면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에 따라 데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스택과 Q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자료 구조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데큐를 제일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제일 안 나와요. 제일 내는 거 이제 스택과 Q를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의 종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름들 확인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전부 다 뭐죠? 선형이죠. 한 줄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너리스트는 선형 구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을 잘 이해 부탁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전부 다 이런 식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간을 이용해서 용도에 따라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명칭에 대한 거 확인하시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선형 구조라는 형태로 쓴다라면 여섯 번째 있네요. 트리. 일곱 번째 그래프. 얘들은 전부 다 뭐다? 비선형 구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트리라는 글자가 뭐예요? 트리. 우리나라 말로 뭐죠? 트리 하면 나무잖아요. 나무 어떻게 그리죠? 우리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갑자기 멍해지던데 나무 그리라 하면 뭐 같죠? 이거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뭐죠? 가지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요? 기둥? 이러면 뿌리잖아요. 그러면 뿌리, 가지 이거는 뭐예요? 나무에 보면 이렇게 이만큼 굵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라 해야 돼요? 뭐 그래요. 뭐 이게 줄기라 하기도 그렇고 너무 굵은 것 같고 이제 맨날 줄기가 맞나요? 하여튼 그래요. 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나무가 주어진다면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직선으로 안 그리거든요. 어떻게 하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지가 뻗어나가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거.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구조. 이걸 우리가 뭐다? 트리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 그래서 트리는 나무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 처리를 우리가 뭐다? 트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앞만 펼쳐도 한 줄이 안 돼요.
한 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다? 비선형 자료 구조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 요게 들어가 버리면 뭐가 만들어지죠?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래프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나 사이클, 트리나 같아요. 같은데 뭐가 없는 거? 사이클이 없는 계층적 구조는 트리라 표현을 하고 사이클이 존재하는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 원래는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제 부가적인 뭐가 없다? 사이클이 없는 계층적 구조를 뭐라 부르냐? 트리란 단어 쓰는데 워낙 트리를 많이 쓰니까 종류는 두 개, 그래프 트리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보다시피 뭐 할 수 없다? 한 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비선형 구조라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계적 하나 그대로 봅시다. 트리. 1대4 또는 1대1 대응 구조로서 노드와 선분으로 되어 있고요. 정점 사이에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으며 자료 사이의 관계성이 계층적 구조를 나타내는 형태. 이걸 우리가 트리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트리 구조란 말이 나오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다대다의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점과 선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이클이 형성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래프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한 줄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선형 자료 구조란 단어로 설명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자료 구조 종류, 선형 구조가 아닌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스택, 트리, 큐, 연결 리스트가 주어진다면 답은 누가 되겠다? 뭐죠? 트리가 되는 거죠. 비선형 구조가 대표가 트리하고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선형이 아닌 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트리를 답으로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인 종류 형태로 구분하시면서요. 비선형의 종류가 누가 있다? 트리와 그래프가 비선형입니다라는 점 기억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다음 중 자료 구조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 전부 선형이잖아요. 그죠? 선형인데 스택, 큐, 어레이, 리스트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누구겠어요? 요거는 연속 할당이고 요거는 불연속 할당이니까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뜻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스택, 큐,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 야는 선형 구조가 되고 야는 비선형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야만 답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언급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종료하시면서 데이터의 종류죠. 스택과 큐, 그 다음에 어레이, 대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형 구조.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비선형 구조의 형태가 비선형이 아니라 불연속 할당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종류 형태로 구분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기본 형태를 구분하기 부탁드릴 거예요. 옛날에 정보 처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었어요? 갑자기 걸리네. 다음 중 스택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스택이라는 단어 구조는 뭐였어요? LIF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답을 찾아라 하면 뭐가 되죠? 2번을 답으로 갖는 거. 그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애매하다고. 이게 뭐였어요? 후입 선출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잖아요. 얘가 뭐죠? 선입 출이죠. 뜻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맞지 않나요? 제 말 뜻 이해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건데 옛날에 한번 시험 나왔다가 한번 대동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니까 이제 전공하신 분이나 수업하신 분 당연히 이걸 답으로 찍어서 끝낼 건데 우리는 또 말꼬리 잘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게 뭐냐, 맞는 게 뭐냐 했을 때
얘도 답이 되지 않냐 물어본 거죠. 맞잖아요. 나중에 대한 게 언제 나와요? 먼저 들어온 게 나중에 나가는 거. 야 반대말이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음질러가 두 개 다 맞겠죠.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간단한 거지만 이게 쉽게 문제를 한두 개 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간단한 명칭이지만 기억을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단순 구조로 보시면서 단어 같은 것도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용어 같은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스택의 자료 구조의 개념에서 종류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종류와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179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스택을 이용하는 연산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뒤로 넘어가셔갖고 스택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 번째 트리와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 간단한 계산법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이어서 스택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80페이지의 세 번째 트리라는 자료 구조의 기본 명칭과 요 계산법에 대한 걸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트리는 좀 전에 말한 거죠. 1대다 또는 1대1 대응 구조로서 노드와 선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점 사이에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고요. 자료사의 관계성이 계층적 형식으로 나타내는 구조. 이걸 우리가 뭐다? 트리라는 형태로 쓰게 돼 있어. 그래서 트리 형태의 명칭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는 건 두 번째죠. 트리가 사용되는 기본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한 형태의 정의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책에 있으니까 저는 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보세요. 이와 같은 형태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트리 구조,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표현을 하고요. 트리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계층 구조란 점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제일 쉽게 말하는 게 집안의 가계도죠. 할아버지 밑에 뭐 있어요? 아버지 있고 삼촌 있고 아버지 밑에 저하고 내 동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층적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걸 이제 트리 구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라면 요때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 부르냐? 노드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선분이죠. 우리가 간선 또는 엣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하나의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연결된 대신 뭐가 없어요? 사이클이 없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트리 구조란 단어로 설명된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이 트리를 설명하는 기본 명칭 방금 말했던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반드시 트리는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트리에 출발점이 있어야지만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나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노드의 첫 출발점이죠. 이 출발점을 우리는 뭐다? 루트 노드 또는 근노드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 항상 첫 출발을 우리가 루트 노드, 근노드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 보시고요. 이 근노드 그죠? 출발점이 있다면 1출발점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갈 거예요. 이때 요 근노드를 제외한 요 나머지 또 트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서브 트리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출발점 우리가 뭐다? 근노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라면 이 노드에서 가지를 뻗어나갔죠. B와 C. 얘를 우리가 뭐다? 자식 노드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A 노드의 자식이 누구냐 그러면 이 B와 C라는 형태가 설명이 된다라면 BC는 뭐죠? 집안으로 치면 아버지 밑에 B와 C라는 뭐가 있어요? 형제가 있죠. 얘를 우리가 제노드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서 출발한 형태를 우리가 뭐냐? 자식 노드. 그 다음에 자식 노드의 동일 상태로 존재하는 형태를 우리가 제노드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럼 반대로 B라는 노드의 위에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노드라는 형태를 쓰면서 부노드, 자노드, 제노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트리 자체는요. 계층적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의 가계도라는 형태와 연결을 시키면 좀 단어 연결이 수월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하는 걸 루트, 근노드라 표현을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자식노드라는 단어 쓰고요. 동일 라인에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제노드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상위 레벨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부노드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줄에 있죠. 얘를 우리가 레벨 1이라 그래요. 계층이라 표현한 거죠. 1계층이라 표현하면 이게 우리가 말 2세대잖아요. 얘를 우리가 레벨 2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얘를 우리가 레벨 3라는 형태로 설명한다. 그래서 상위 레벨을 부노드, 하위 레벨을 자노드, 동일 레벨의 값을 뭐라 부르겠다? 제노드란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명칭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근노드, 레벨, 그 다음에 자, 부, 재란 형태의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노드가 가지는 자식의 수를 트리에서 뭐라 부르냐? 디그리 차수라는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A 노드의 차수는 몇 차수냐? 2차수라는 형태로 쓰고요. B 노드의 차수는 몇 차수다? 2차수.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의 차수는 뭐였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차수. 맨 디그리란 단어를 쓰는데 개념이 다르죠? 여기의 차수는 한 노드가 가지는 자식의 수를 차수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데이터베이스의 차수는 뭐였냐면 속성의 개수를 나타낼 차수라고 그랬거든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 표현한다면 트리의 디그리는 자식의 수를 우리가 디그리란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이름도 구분하시고 자식의 수를 우리가 디그리란 단어 쓰겠다. 그래서 A 노드를 몇 차수냐? 2차수. B도 2차수, C도 1차수라는 형태로 표시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자식의 수를 우리가 디그리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자식이 없는 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식이 없는 누구죠? D, E, F가 없어요. 이런 노드를 우리가 뭐다? 단노드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요. 다른 말로 단말, 영어의 터미널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휴대폰 쓰면 그 사람들이 그 가게 가면 휴대폰 주면서 뭐라 그래요? 휴대폰이란 말 안 쓰고 이 사람들은 다른 말 쓰죠. 단말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단말이 영어에 뭐냐면 터미널의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가 쓰는 터미널은 또 뭐 있어요? 또 버스 터미널 쓰는 거잖아요. 종착지 어떤 기존 출발점을 우리가 단말이라는 단어 쓰는데 끝에 존재하는 장치예요. 최종 사용자가 쓰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말 장치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다? 단노드, 터미널 노드, 단말 노드라는 단어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트리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돼 있어요. 이 트리를 얼마로 보냐? 깊이를 설명을 하면서 깊이가 얼마다? 3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단어가 쭉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 뜻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형태로 보시면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근노드, 루트 노드라는 형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레벨, 4번은 깊이 또는 뭐 높이란 말 씁니다만 최대 레벨 수를 설명하더란 점. 페어런츠 부모 노드, 자노드, 제노드. 그 다음 8번째죠. 차수. 어떤 특정 노드에 연결된 자식의 노드 수를 우리가 뭐다? 차수라는 형태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말 노드죠. 단노드. 영어의 터미널 노드라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리프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리프가 이거 맞죠? 잎사귀. 나무의 끝에 있는 게 누구? 잎사귀니까 리프 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걔를 우리가 단노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반대로 말하면 비단말 노드란 말은 뭐겠어요? 차수가 0이 아닌 노드를 우리가 뭐다? 비단말 노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그런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 명칭 구분하면서 트리가 관련된 지금 설명하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트리란 말이 나오면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그 계층 구조 형태로서 지방 가계도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루트, 그 다음에 단노드, 차수, 레벨 이런 명칭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기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어를 잘 식별하셔야 되는데요. A 노드의 차수는 몇 차수였죠? 요 그림에서 A 노드는 몇 차수예요? 2차수죠? 책의 그림 봐볼까요? A 노드는 몇 차수예요? 3차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노드의 차수는 이 노드가 가지는 자식의 수를 설명한다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트리의 차수. 트리 전체의 차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트리는 몇 차수 트리입니다라는 말이 설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트리 대표 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 차수는 뭘로 보냐? 이 트리 중에서 자식의 수가 제일 많은 거를 대표 차수로 봐요. 그러면 얘는 제일 많은 게 몇 차수예요? 2차수가 제일 크잖아요. 얘 2개짜리가 제일 크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 보냐? 2차수 트리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책의 그림 봐볼까요? 자식의 수가 제일 많은 게 몇 개예요? A가 3차수고 B는 2차수, C는 1차수, D도 3차수고 E도 2차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3차수가 제일 크잖아요. 개수가 아니고요. 노드가 가지는 자식의 수가 제일 많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를 몇 차수로 보냐? 이거는 3차수 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헷갈리지 않도록요.
요거는 자식의 수가 2개짜리가 제일 크잖아요. 2차수 트리 본다라면 이래버리면 이러면 몇 차수예요? 차수가 제일 많다는 말이 이 2개짜리가 제일 많다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개죠? 3개, 2개, 2개 빵빵이잖아요. 제일 큰 게 누구예요? 3이 제일 크더란 말이에요. 얘를 몇 차수다? 3차수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이제 차수가 제일 큰 거 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는 2차수가 제일 많이 나서 2차수 그 말이 아니고 자식의 수가 제일 큰 거를 대표 차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 나온 거는 3차수가 제일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3차수 트리라 본다라면 지금처럼 자식이 몇 개 있어요? 2개인 거죠. 2개인 경우는 우리가 뭐다? 2차수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의 차수하고 트리의 차수는 달라요. 노드의 차수는 하나의 노드가 가지는 자식의 수를 설명하는 거라면 트리 전체의 차수란 말이 나와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 중에서 가장 큰 자식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대표 차수로 본다. 그걸 우리가 트리의 전체 차수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끔 문제로 제시하는 거죠. 이게 설명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트리는 몇 차수입니다. 이런 말 나올 때 제일 많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차수를 우리가 전체 차수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점 구분할 수 있도록. 의외로 다 말이 복잡한 건 아닌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명칭을 잘 구분하시면서 트리와 용어에 관련된 형태로서 이런 단어 좀 식별하게 부탁드릴까요? 이때 2차수 트리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이진 트리라 그래요. 이진 트리란 단어는 뭐냐면 노드의 수, 전체 차수가 얼마냐? 2차수 이하인 트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진 트리라는 단어 쓸 거거든요. 그럼 설명하다 보면 제가 이진 트리라는 단어 이야기 드리게 되면 차수가 2 이하인 트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진 트리라는 단어 쓸 거예요. 바이너리 자체가 이진수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이 이진 트리가 아닌 거죠. 자식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이상 있으니까 걔는 이진 트리가 아닌 거고 얘는 이진 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식의 수가 몇 개 이상이냐? 2개 이하로 된 상태니까 이걸 우리가 이진 트리라는 단어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설명하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말 쓸 거거든요. 이진 트리라는 단어가 자식의 수가 2개 이하인 트리를 우리가 이진 트리입니다라는 점 구분하시면서 일단 트리의 기본 용어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트리에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놨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세 번째 거. 이 트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야 돼요. 그 읽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운행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진 트리로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이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를 우리가 트리 운행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운행법이 상당히 출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니까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 그림으로 트리를 준단 말이에요. 주고 이거를 읽어라. 그래서 읽었을 때 결과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단어 형태를 구분하시면서 책에는 3가지 적어놨어요. 전이, 중이, 후이 운행의 3가지의 운행법을 설명을 하고요. 책에 설명이 쭉 남아있어요. 전이, 중이, 후이 형태의 읽는 방법을 쭉 제시해놨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요. 저는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운행법에 대한 표현들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볼게요. 이와 같은 이진 트리를 가장 기본으로 보거든요. 이런 이진 트리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이 지금도 3가지를 설명을 드릴까요? 첫 번째가 뭐냐? 전이 운행법. 프리오더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전이 운행법의 기본 형태는요. 뭐부터 하냐? 루트부터 먼저 읽어요. 그리고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순으로 읽어내도록 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전이 운행이란 단어를 써요. 왜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고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게 전이 운행이라 본다라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뭐냐? 요게 아까 말했던 루트예요. 루트 왼쪽 얘를 전체를 우리가 left라 표현을 할 거고요. 오른쪽 이걸 우리가 뭐다? right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이 운행의 결과 뭐냐 그러면 뭐부터 읽어요? 루트부터 먼저 읽으니까 A 읽고 left니까 B 읽고 right니까 C를 읽는 방법. 이걸 우리가 전이 운행이란 단어를 쓰겠다. 그러면 두 번째 in order, 중이 운행. 중이 운행의 순서는 left,
루트 라이트 순으로 읽어내는 방법. 그러면 순서가 들어가면 되죠. 레프트니까 뭐 읽어요? B 루트 A 라이트 C라고 읽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중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세 번째 후의 운행. 포스트 오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읽습니다. 어떻게? 레프트 라이트 루트라고 읽어줘요. 그러면 레프트니까 뭐부터? B, C, A 순서를 읽어내는 방법.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진 트리 형태가 주어지거나 트리 구조가 주어지면 이 트리를 읽어낼 때 세 가지의 운행법을,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따지는 건 이 세 개의 운행법이니까 이 세 개의 운행법에 따라 읽었을 때 전, 중, 후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때 전이와 중이, 후이가 이런 순서로 읽기로 약속이 된 건데요. 딱 보면 느껴지죠? 전, 중, 후가 뭐겠어요? 전이, 중이, 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그죠? 루트 위치예요. 루트부터 먼저 읽으면 전이 운행이고요. 그 다음에 중이는 루트를 가운데 읽고요. 후이는 루트를 마지막에 읽겠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를 읽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트리의 운행법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저렇게 나오진 않겠죠? 깊이가 얼마죠? 예상치 못한 질문인가요? 깊이가 얼마예요? 아까 트리 용어 설명할 때 나왔던 거죠. 깊이가 뭐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주어진다. 깊이는 얼마다? 4. 몇 차수 트리죠? 몇 차수? 그렇죠? 자식의 수가 제일 많은 게 2차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2차수 트리라 표현을 할 거고요. 단노드 개수가 몇 개예요? 단노드란 말은 자식이 0인 개수를 따지는 거죠. 그럼 단노드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노드 개수는? 그냥 동그라미 개수 8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그림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설명을 잘못된 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명칭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이진 트리 구조가 있다라면 이거를 용어하는 거죠. 뭐 할래? 프리오더로 읽어라 이 말이죠. 전이 운행의 순서가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이것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림이 나와버리면 좀 힘들어지겠네요. 그럼 이거를 읽어내는 방법을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A는 무조건 이유 불문코 루트예요. 그죠? 하나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루트를 뺀 이게 레프트예요. 이게 라이트예요. 그러면 이 안에 왼쪽도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또 이진트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야가 루트예요. 얘가 레프트고 없는 이거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루트가 되고 얘가 뭐가 되죠? 레프트가 되고 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이진트리로. 그러면 요 안에서 야가 또 뭐가 돼요? 루트가 되고 레프트가 되고 라이트가 돼요. 결국은 하나씩 쪼개나가시면 결국 최소 단위인 저게 이진트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이진트리를 차례로 읽어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트리 이진 운행법이라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프리오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기로 했죠? 루트부터 먼저 읽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트리 구조의 루트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A부터 읽어야 돼요. 다음 루트 읽었으니까 뭐하죠? 왼쪽에 읽어줘야 돼요. 왼쪽 읽는다. 이거 보지 마요. 이것만 딱 들어보면 되잖아.
요것만 딱 들어봤을 때 요놈에 대한 형태는 뭐가 되죠? 똑같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루트니까 뭐 읽어요? B. 레프트니까 D. 라이트 없으니까 끝. 그러면 루트 읽었어요? 레프트 읽었어요? 남은 거 뭐죠? 라이트 읽어야 돼요. 또 트리 구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 뭐 있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이에요. 그럼 누구? C.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왼쪽 가야 되겠죠? 왼쪽 가니까 왼쪽에 있건 누가 있어요? 또 트리 구조네요. 그러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누구? E, G, H 순으로 읽었어요. 남은 게 누구죠? 루트 읽었고 레프트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라이트 남았네요. 라이트니까 뭐 하겠다? F 적어주네요. 이런 방법으로 읽어내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프리오더 전위 운행법이라고 불러요. 많이 나와. 이거는 어느 시험을 치든 간에 컴퓨터 관련 자료 구조에서는 항상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운행법에 대한 형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인오더. 중위 운행법에 대한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읽을까요?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으로 읽어내는 걸 우리가 전위 운행이라 부르요. 중위 운행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왼쪽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왼쪽 읽으니까 뭐? 요거죠. 얘부터 읽어야 돼요. 야의 왼쪽이니까 뭐죠? 요거죠. 이거 순으로 진행이 되지는 거니까 순서 뭐 나온다? D, B 읽어요. 그 다음 누구 읽죠? 루트 A 읽어줘요. 왜? 레프트, 루트니까. 그 다음 뭐 읽죠? 오른쪽 가서 또 읽어줘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뭐 읽어요? 왼쪽, 중간, 오른쪽이니까. 왼쪽 데이터니까 뭐죠? G, E, H. 그 다음에 C, F 순으로 읽어요. 마지막 포스트 오더 방식.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제는 거기 있어요. 거기 183페이지에 있는 틀이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형태니까 그 점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포스트 오더는 뭐부터 읽죠? 뭐예요?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이거든요. 레프트니까 누구죠? D, B. 어디로 가요? 왼쪽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읽어주면 되죠. 오른쪽에 또 루트 구조니까 뭐부터? 레프트, 루트,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이니까 여기에 왼쪽, 오른쪽, 중간이니까 순서가 뭐죠? G, H, E 순서가 돼요. 그 다음엔 왼쪽 읽었잖아요. 오른쪽 읽으면 되겠죠? F, C, A 순으로 읽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포스트 오더 후위 운행법이라 불러요. 그럼 이거는 문제 내기 정말 쉬워요. 뭐냐? 그림 하나 그려주고 그냥 하면 돼요. 운행한 결과가 뭐냐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떻게 내가 문제 내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자료 처리에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이 트리 운행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나올 확률도 많은 거고 실제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오든 간에 이건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저 정보 처리를 주로 겐또 찍을 때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찾냐? 프리오더 하라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 답이에요. 복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답이에요. 포스트 오더 하래요. 뭐로 끝나야 되죠? A로 끝나야 돼요.
그럼 보기 4개 중에 A로 끝나는 거 찾으시면 각각 답이에요. 느는 거는요, 푸는 거 안 해주고 전부 다 찍는 거밖에 안 해주는데, 하여튼 트리 문제가 나오면 어째 주관 시간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4개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으면 그 보기 4개 중에서 이 말이죠. 그러면 프리오더는 A로 시작해야 되고요. 포스트오더는 A로 끝나야 돼요. 인오더는 A로 시작한 A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지금처럼만 읽어내시면 트리에 대한 데이터 읽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석 되겠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지금 했던 거 확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